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글재주가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 이야기를 오늘은 써보려고 해요.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성인이 되어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남자가 있을까 생각하며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모든 면에서 훌륭했는데 일이면 일, 가정이면 가정, 똑똑함이면 똑똑함,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남자였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저에게 늘 남편 잘 만났다고 늘 누누이 말하며 저에게 강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 완벽주의 남편의 성향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실수투성이 남편보다야 모든 면에 철두철미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조차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한 뒤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가진 거 딸랑 몸뚱이만 가져온 네가 우리 아들같은 애 만나서 얼마나 모든 걸 누리고 사니? 너 무조건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해. 우리 아들이 딱 하나 단점이라면 보는 눈이 없다는 거다. 에휴, 진짜 왜 하필 너 같은 애를 만났다니? 어머니, 이제 좀 받아들이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항상 저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전 어머님한테도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네가 모자라니 모자란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트집 잡아서 말한다는 거냐?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우리 아들이 어디 너 같은 거 만날 군번이나 되는 줄 아니? 뼈 빠지게 공부시켜놨더니 엄한 여자 좋은 일만 시켰네 정말. 회계사인 남편이 늘 자랑스러운 어머님은 평범한 직장인인 저를 무시하셨어요. 결혼 때도 반대가 있었지만 신랑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힘든 시집살이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정말 한결같이 저에게 다정하고 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저절로 저한테 잘하니 시어머니가 절 미워하시지만 그런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도 저를 미워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오늘도 엄마가 뭐라고 해? 내가 진짜 엄마한테 단단히 뭐라고 일러뒀는데. 미안하다. 너한테 내가 너무 면목 없어. 아무래도 어머님한텐 당신이 최고니까 내가 못마땅하신 거지 뭐. 항상 마음을 안 열어주시니까 그게 좀 속상하긴 해. 언젠간 풀리시긴 할 건데 참 그게 언제가 될지.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네가 마음 풀어. 아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한동안 못 갔는데 여기 용돈. 네가 좀 주말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그래. 내가 이번 주말엔 일이 있어서 같이는 못 가겠네. 하나뿐인 딸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거 받아. 아, 너무 많아. 용돈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데. 고마워. 엄마 아빠가 자기랑 같이 가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안타깝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잘하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항상 저에게 남편에게 더 잘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한 남편이었고 아주 훌륭했죠. 윤서방 같은 사람 없어. 얘기 들어보면. 너 시집 진짜 잘 간 거야. 아휴, 바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시암탉 한 마리라도 잡아주는 건데. 윤서방은 항상 주말에도 늘 바쁜 것 같아 안타깝다. 몸이나 골골거리지 말아야 할 텐데. 건강은 하지? 그럼 당연하지. 영양제며 식사도 내가 신경 써서 잘 챙겨서 괜찮아.
엄마가 윤서방 좋아해주니 좋네. 당연히 내 딸 이렇게 호강시켜주는데 내 눈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이지. 다음엔 윤서방이랑 같이 와. 알겠지? 친정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 좋더군요. 정말 시집을 잘 간 것 같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도 남편은 이렇게 제 마음을 잘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섭섭한 게 생겨도 마음이 참 잘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럴 무렵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서야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좋아할 줄만 알았던 남편은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조금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남편의 의외의 반응에 저 역시 상처를 받긴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그렇게 원하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만든 아이도 아닌데 저렇게 반응을 하니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항상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정말 저에게 실망을 주었어요. 뭐? 임신?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좀 갑작스러워서 놀랍긴 하네. 그래도 내가 결혼 전에 말했듯이 나는 아이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당신이 결혼 전부터 아이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거 알아.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놓고 실망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다. 아이는 나 혼자 만들었어? 당신 아이잖아. 일단 나중에 얘기해. 당신도 나도 지금 좀 그러니까. 아니 난 싫은 게 아니라 놀라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좀 진정해. 너도 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생긴 아이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난 그래도 우리 아이 심장 소리 들으니 너무 벅차고 기분이 묘했는데 자기는 어쩜 그래? 난 그냥 자기랑 이렇게 둘이 알콩달콩 살고 싶으니까 그러지. 아무래도 나는 좀 누군가를 책임지고 하는 게 어렵거든. 남편은 오히려 당황하며 저에게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묻더군요. 하지만 이왕 생긴 아이니 전 잘 키워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참 섭섭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처음으로 어색한 한 주를 보냈고 저와 남편이 대면대면하자 시어머니는 또 그게 제 탓인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호르몬 탓인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서러움으로 다가왔죠. 남편과도 대면대면한 데다가 시어머니마저 이러니 이 집에서 정부 칠 곳이 아예 없어서 눈물만 흘렀어요. 그래도 본인들의 손주인데 어쩜 이렇게 대할까 싶기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더불어 속상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네가 뭘 어쨌길래 우리 병호가 그렇게 너랑 대면대면 한 거야? 병호가 어딜 그러려냐? 네가 분란을 일으킨 거지,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기분 안 좋으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지. 한 명이 그런다고 그런가요? 뭐야? 그럼 우리 병호가 너한테 뭔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완벽한 내 아들인데. 네가 문제야, 다. 아니라고요. 그런 뱃속의 아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아빠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병호가 그럴만하다면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애를 쥐잡듯이 잡는 거냐? 이거 아주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꼴랑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야? 아주 웃기는 애네 이거.
이래서 없는 것들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애 키우고 싶겠어? 그럼 힘듦이 2배, 3배가 되는 건데 넌 어쩜 너만 생각하니? 어머님, 이 아기 어머님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이가 다 들어요. 그만 좀 하세요. 애 낳으면 남자가 고생이지. 요즘엔 애 없이 사는 부부도 많은데 넌 어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니? 참나.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임신 초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결국 계류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고 처음부터 묻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고 심장도 잘 뛰던 아기가 갑자기 떠났거든요. 처음으로 찾아온 새 생명이 저 때문에 유산된 것만 같아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유산을 하자 오히려 좋아하면서 저에게 더 잘해주더군요.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지라 사실 이런 부분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죠. 그리고 유산을 하자마자 위로해주기는커녕 웃고 있는 그를 보니 솔직히 감정 없는 로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장 우울했고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크더라고요. 나 유산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꿋꿋이 이겨내고 참았어야 했는데 우리 아가한테 너무 미안해. 어떡해? 어떡하냐고. 오히려 잘 된 거지. 사실 아이 때문에 우리 사이 대면대면 했잖아. 우리 그냥 아이 없이 살자. 난 지금처럼 자기랑 이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게 더 좋아서 그래.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애도 축복 못 받고 태어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렇게 유산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 추스르고 우리 잊어보자. 여기 카드. 오늘 카드 줄 테니까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랑 너 기분 전환 좀 해. 요즘 꿀꿀했을 거 아니야. 기분 실컷 풀고 와. 카드? 자기 진짜 말 쉽게 한다. 이거 받으면 내가 고마워 여보 이럴 줄 알았어?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아? 뭐가? 어차피 너랑 나랑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난 아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이번엔 아이 생긴 건 실수이고 원하지 않았다고.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고 처음으로 이 남자는 공감대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저에게 저렇게 카드를 쥐어주며 기분을 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자 여태까지 내가 알고 존경했던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미 이런 계기로 남편에게 여러모로 실망을 하니 점점 남편의 단점이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완벽주의인 성향의 남편이 점점 강박적인 남편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제 마음도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그저 슬퍼하기만 하면서 살아갔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당신 쇼핑 좋아하잖아. 그래서 네 기분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해? 당신 너무한다. 꼴랑 이거 카드 주면서 날 위로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당신은 공감대 부족이야. 내 애만이 아니고 당신 아이야. 이렇게 유산된 거 우리 때문일 수도 있다고. 아이 갖고 매일이 살얼음 판이었잖아. 이렇게 공감 잘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 힘드니까 카드 주고 위로해주고 이거면 된 거 아니야? 아이는 원래도 없었던 존재니까 계속 슬퍼하는 게 이상한 거지. 하여튼 이제 아이 얘기는 그만하자. 이왕 유산된 건데 그만 말해. 이미 유산된 걸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해? 그리고 아이가 눈치가 있었나 보지.
알아서 떠난 거 보면 안 그래? 그만해. 경악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 사유이지만 사실 그때는 아이한테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전 마음속에 죄책감이란 응어리가 찬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 그 일을 계기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서 마음의 요양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도 쉬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 집에서 요양을 하며 마음을 추슬렀죠.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팔자가 늘어진다고 타박을 주셨고요. 이 집 구석에 아이가 유산되고 슬퍼하는 건 저 하나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슬프게도 제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참, 네 팔자 늘어진다. 꼴랑 유산하고 일 그만두고 아예 눌러 앉았네. 본격적으로 우리 평호 등골 빼먹겠다는 심보지.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아이 떠나보낸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이렇게 꼭 제 아픈 마음을 들쑤셔야겠어요? 아무리 어머님한텐 아들밖에 없다지만 그 아이도 어머님의 손주인데 너무하시네요, 정말. 너만 유산했냐? 요즘 유산이 얼마나 흔해. 태어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임신 초기에 자기가 간수 못해서 유산해놓고 널 떠받들라는 거야? 아주 웃기네 진짜. 너 그렇게 눌러앉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 거 나 못 봐. 알겠어? 그러니까 다음 주 내로 일 알아봐라. 집에서 띵가띵가 놀 생각 말고 왜 우리 아들만 고생해야 돼? 너랑은 완전 생판 남인데 내 말이 틀려? 우리 회계사들이 난 이렇게 누구 하나를 위해서 사는 꼴 못 본다. 무조건 같이 일하고 같이 벌어야지. 너도 정신 차려. 시어머니는 조금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일을 하지 않자 더욱더 잔소리를 하셨죠. 그리고 매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차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집안일이라도 하라면서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하게 하셨어요. 남편에게 실망한 마음도 한가득이었지만 아이를 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렇게 지내는 것도 저 자신을 너무 피폐하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은 속상하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남편과는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힘썼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물질적으로만 저를 충족시켜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 항상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열심히 살고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늘 아등바등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걸 알았지만 지금 제 심정으론 그래도 이번에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은 유산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만 같았거든요. 뭐 하나 마음을 풀만할 때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답니다. 당신 주말에도 일하고 늘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좀 내 옆에 있어줄 순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속상한지 혹시 헤아려 봤어? 자기한테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거야? 아, 미안. 근데 회사가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너 일도 그만두고 좀 마음 좀 추스른 거 아니었어?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놈의 아기 타령 지겹다 진짜. 난 너한테 화내기 싫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그때 임신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뭐라고? 화? 한 달 됐어. 그 아픔이 사라진 줄 알아? 얼마나 죄스러운데. 그냥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많은 걸 바래? 내 옆에서 시간 보내주고
마음으로 진정 위로해달라는 건데, 그걸 못해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쇼핑도 싫다. 카드도 싫다. 뭐 어쩌라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너 원래 이런 애였냐? 아우, 지겨워. 남편은 저에게 크게 화를 내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주말인데 외출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처음 보는 태도에 너무 어이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어 저 역시도 엉엉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마음을 추슬렀죠. 내가 이래도 전혀 달라지는 건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뱃속의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잊고 예전의 저로 돌아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말고 이제 지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외출 후 양복 드라이 좀 맡겨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지만 전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이거 양복 드라이 좀 맡겨줘. 다음 주에 입어야 하거든. 미팅도 많고 외부 일정이 많아서 집 앞 세탁소로 부탁해. 알겠어. 또 드라이 맡길 건 없는 거야? 드라이 맡길 거 있으면 다 챙겨줘. 한 번에 가서 맡기면 되니까. 아니야, 그것밖에 없어. 나머진 그냥 세탁기에 넣어도 될 것 같아. 이제 기분 좀 괜찮아진 거야? 얼마나 보기 좋아. 이제 너 같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저에게 남편은 오히려 지금이 더 보기 좋다며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랬죠. 그렇게 남편의 말대로 남편 양복을 드라이 맡기려고 이곳저곳 주머니를 뒤지다 웬 관리비 내역서를 발견했어요. 저희 집 관리비 내역서가 아닌 다른 집 관리비 내역서였는데 자그마치 20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순간 남편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집 주소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절대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라고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고 초인종을 누르자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누구세요? 거기 누군가 있다면 저희 좀 꺼내주시겠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기 사람 있나요? 문이 안에서 안 열려요? 아니면 문이 고장 난 건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안에선 절대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발 그러니까 밖에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집안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전 관리소 직원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했죠. 관리소 직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으나 이 집 명의를 가진 사람의 와이프이고 문 열어도 괜찮다고 제가 재차 말을 하니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일단 안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조금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어요. 관리소 직원을 불러 현관문을 딴 순간 제 눈앞엔 경악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아니, 이게 다 뭐죠? 여긴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데? 그쪽들은 누구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정말 제 잘못이에요.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네? 아니, 누구신데? 그리고 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사모님도 얼른 도망치셔야 해요. 네?
제발 저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나가게만 해주시면 이제 착한 일만 하고 살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 여자는 대뜸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사정을 했고, 그 옆엔 어린아이 한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미래를 즐기다 아이까지 가졌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했죠. 남편은 자기 커리어에 이혼은 절대 없다며 상간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상간녀가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상간녀와 아이를 이 집에 가두고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했던 거예요. 전화, 핸드폰 모든 걸 없애고 철저히 주말마다 남편이 장 봐준 걸로 밥을 해 먹고 남편만이 드나들 수 있던 집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병원에 갈 때면 딱 아이만 데리고 병원을 갔다고 했고요. 절대적으로 밖에 나올 수는 없었다고 했는데 믿기 힘들더라고요. 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경악스럽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아니, 내가 믿고 존경하던 남편이 뒤에서는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왜 그렇게 아이를 낳기 싫어했는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지고 낳으면 훗날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로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철저히 뜯어 말린 거였어요. 제가 이 말을 다 믿어야 하나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어떻게 내 남편이랑 2년 동안 나 모르게 그럴 수 있어? 제가 다 죄송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기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모든 거 다 증언해 드릴게요. 그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도 만날 땐 몰랐어요, 정말. 여기 가두기 시작한 뒤부터 전 그놈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했어요. 이 어린아이도 지금껏 바깥 세상 한 번 못 나가봤어요. 그놈이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기막혀. 어쨌든 지금 당신도 내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가정 있는 남자 껴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 재벌 달게 받을게요. 그 사람 진짜 벌 받아야 해요. 제발 그러니까 저 좀 믿어주세요, 사모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놈 아주 악질 같은 놈이에요. 사모님 유산하신 적 있으시죠? 그것도 얼마나 와서 좋아하던지 전 진짜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경악스러웠어요. 당신도 똑같아.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나 그 사이코놈이나 다를 게 뭐야? 남의 가슴에 못 박은 건 똑같은 거지. 정말 혼란스럽고 부들부들 이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완벽에 가까웠던 남편은 뒤에서 이렇게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전 일단 그 모녀를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그 모녀는 집에서 탈출하자마자 남편을 고소하였고, 즉시 경찰이 남편 회사에 들이닥쳐 남편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끔찍해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즉시 이혼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한국에서 꽤 큰 회계 법인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남편의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전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묵묵히 홀로 싸움을 시작하였어요. 당신 지금 그 정신병자 말을 듣겠다는 거야? 나 따라다니는 스토커라니까. 형편이 너무 안 돼서 월세 준 것뿐이야. 나 알잖아. 불쌍한 사람 못 지나치는 거.
당신한테 나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안 그래? 제발 믿어줘. 아니, 당신은 그럴 사람이야. 당신이 지나치게 추구하는 그 완벽주의의 성향도 사이코적인 성향이야. 내가 애 낳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양육권이나 친권 분쟁이 생길까봐 애 낳는 걸 극도로 싫어했니? 너도 결과론적으로 네가 이렇게 될 걸 알았던 거 아니야. 넌 인간이 아니야. 나 몰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미친 거지 아주. 그리고 네 핏줄을 낳았는데 그 핏줄마저 단 한순간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소름 돋아. 너란 놈 진짜 역겹다.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허탈하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이 와중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이요. 웃으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인간 같지 않아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정말 소시오패스 같았어요. 이 와중에 웃음이 나니까요. 아니라니까. 너희 같은 미개한 것들이 뭘 알겠어.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걔가 나 협박만 안 했어도 나 이러지 않았어. 알아? 다 걔가 자초한 일이라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도 우린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넌 내 말만 들으면 행복해 했잖아. 남편 잘 만났다고 말이야. 안 그러냐고. 이런 사이코인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했지. 아이 유산됐다고 했을 때 감정 없이 잘 됐다고 하는 거 보고 느꼈어. 인간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근데 진짜 이런 놈일 줄이야. 넌 이제 사회의 경이야. 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네 엄마 가슴에 대목 받고 어디 한번 깜빵에서 썩어봐. 너 같은 놈을 낳고 네 엄마 미역국을 먹었다니 참 한심하다. 난 아무 죄 없다니까. 자기는 나 알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 거짓말 하는 거야. 내 말 믿어야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니,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야.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그 여자 탓하는 꼴이란. 물론 그 여자 잘한 건 없지. 아마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죄를 톡톡히 치렀겠지. 너 하나 때문에 참 이게 다 무슨 꼴이니? 이젠 벌 달게 받아.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외도로 인해 혼외자까지 둔 상황이라 이혼 소송은 쉬웠어요. 모든 것이 다 제 쪽으로 유리하였고 다만 혼인 취하 소송은 힘들더라고요. 혼인을 한 뒤에 외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는 어려웠고 이혼으로 가야 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소송까지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 또한 확실하게 상간녀가 남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상간녀와 함께 형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그렇게 믿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나자 법정에서 2번이나 졸도하셨고 이제 와서 저에게 남편을 구제해달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 애미에 그 아들이라고 느꼈어요. 네가 좀 말려봐라. 우리 아들 알잖아. 그런 짓 못하는 거.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니? 우리 아들은 회계사야. 회계사. 대한민국에서 연봉도 탑에 드는 회계사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아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어? 이거 혹시 너랑 천연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건 단단히 오해라고.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당신이 그렇게밖에 못 키운 거야. 누구를 탓해? 평생 아줌마도 본인 탓하며 속죄하고 사세요. 당신 아들 정상이 아니야. 겉에선 완벽하게 보이고 싶고 뒤에선 저런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이코라고. 뭐라고? 우리 아들이 어째서 사이코야? 회계사라니까? 이게 아주 막 나갔네. 너 전현이랑 짜고 우리 집 재산 빼돌리려고 짜고 친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못 믿어. 못 믿는다고. 이건 무슨 큰 음모임이 분명해. 안타깝네. 참 본인이 얼마나 오냐오냐 했으면 아들이 그랬겠어? 아들이 저렇게 된 건 아줌마 잘못도 있어요. 알겠어요? 콩 심은데 콩 나지 않겠어? 당신도 그렇게 아들 유세 떨더니 벌 받았다고 생각해. 어디 한번 범죄자 엄마로 살아봐, 이젠. 아무리 말해줘도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12년이란 징역을 받게 되었고 12년 동안 사회에 격리되었죠. 법정 구속행위 떨어져도 끝까지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는 정신 이상자 같았죠. 상간녀는 벌이 너무 짧다며 항소를 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기각되었고 12년형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도 싹싹 저에게 빌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벌 받은 거예요. 유부남인 거 알았는데도 멈추지 못했어요. 결국 이 꼴이 났지만 진짜 죄송해요.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당신도 어쨌든 저놈이랑 한패나 마찬가지니까 안 그래? 애만 불쌍하지. 당신 같은 엄마애 그리고 그 사이코 같은 아빠애. 그건 당신이 평생 책임지고 애한테 속죄하고 살아. 애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알겠어? 네, 감사해요. 그리고 사모님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그 집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제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됐어요. 나도 사람 잘못 본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 어쨌든 평생을 아이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하며 살아요. 상간녀는 거듭 저에게 죄송하고 용서해달라며 빌었고 더 이상 저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혼외자 양육비도 꼬박꼬박 챙겨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재산 분할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또한 남은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야말로 두 모자의 몰락이었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던 아들의 몰락을 눈으로 지켜본 시어머니는 실성을 하였고 아직도 그럴 리가 없다며 그러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딱 아들과 단둘 뿐이었거든요.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진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더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마음을 추슬렀어요. 그래도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픔을 거의 다 잊고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기분 좋게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일 있은 뒤엔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언젠간 좋은 일이 올 테니 꼭 마음 추스르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글솜씨 없는 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평소 사연만 읽어보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서 제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26년 차가 된 베테랑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을 낳은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죠.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위에는 아주버님,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형제들 중 제일 조용했죠. 어머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키워온 여장부십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님 앞으로 땅과 논밭 등 남겨놓은 것들이 많으셔서 형편은 넉넉한 상태로 3남매를 키우셨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유명한 땅 부자였죠. 지금이야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 하지만 제가 시집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편 집 분위기는 가부장적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여자 남자 따로 먹을 만큼 남녀가 엄격했고 시어머님도 결혼하자마자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이 깊게 박힌 분이셨고 같은 여자였지만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니까요. 한편으로 시누이가 안타깝기도 했네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었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어요. 분가하기 전까지 온 가족이 모여 살았는데 제가 시집갔을 땐 첫째 형님께서 임신 중이었기에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어요. 그럼에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임신 중이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하나라도 도와야지 생각뿐이었어요. 같은 여자니까 더 이해했죠. 형님은 출산하고 어머님이 노래를 부르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래도 첫째 아들의 첫 아들이니 이 집안의 장손이었죠. 온 집안 식구가 경사를 알리며 너무 기뻐했어요.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했고요. 형님도 뛸 듯이 기뻐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도 임신을 했고 임신을 했지만 장손을 끼고 사는 시어머님 덕분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눈물도 계속 났고 어찌나 서럽던지 형님이 일을 할라치면 애기 봐야 한다, 애기 운다, 애가 엄마 찾는다 등등 온갖 얘기를 늘어놓으며 형님은 집안일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형님이 원망스러웠네요. 하지만 마냥 어리기만 해서 힘들어도 꾹꾹 참고 지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다가와 출산을 하였는데 시댁에서 원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공주님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아니어도 행복했지만 시어머님은 아들이 아니라 달가워하지 않으셨고요. 대놓고 장손 조카와 제 딸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것. 지혜미도 옥 닮아. 눈 째진 것 봐라. 난 저래서 쟤한테 정이 전혀 안 간다. 아휴, 여자의 눈이 저래서 어디 되겠니? 순해 보이는 구석이 없어. 어쩜 애비 닮은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네. 그냥 지혜미 판박이야 아주. 어머님, 이제 현진이도 말을 다 알아듣는데 조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인데요. 우리 아들 대를 끊을 셈이야? 왜 하나밖에 없어? 얼른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빨리 아들 갖거라. 김씨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딸은 출가 외인이야. 시집 가면 그만인데 뭘 그리 애지중지하냐? 냅둬라. 알아서 혼자 큰다. 아유, 어머님은 아들 낳는 게 쉽나요? 동서한테 괜히 부담 주지 마세요. 아들이야 우리 동훈이가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우리 동훈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집 장손이구야 말고. 이 늙은이는 우리 동훈이 보는 낙에 산다. 우리 장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형님은 저한테 아주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을 거들곤 했죠. 시간이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어른들의 차별에 분가를 결정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따라주었고요. 어머님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몇 년을 설득한 결과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희 힘으로 말이죠. 아마 이 과정에서 형님은 어머님의 재산을 혼자 받을 생각이었는지 적극 동참해 주었어요. 전 정말 재산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우리 딸이 제발 말도 안 되는 비교질에서 벗어나고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 딸의 사춘기는 안정적으로 보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어요. 분가를 했지만 아예 발길을 끊을 수 없어 종종 주말이면 가족끼리 시댁에 가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도 시어머님은 차별을 멈추지 않았죠.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은 지혜미 닮아 눈 쪽 찢어진 거 봐라. 아유 정냄이 떨어진다 였습니다. 딸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말이지만 속이 상해 할머니네만 방문하면 또다시 시작되는 비교에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었어요. 할머니, 왜 맨날 나보고 눈 찢어졌다고 해요? 동훈이 오빠도 쌍꺼풀 없는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할머니, 저 싫어하죠? 아유, 무서워라. 내가 뭐라고 했냐? 얘 눈 쪽 찢어져서 성깔 사나울 거라 했지? 아주 눈 부라리며 대드는 것 좀 봐라. 제가 언제 먼저 대들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저만 보면 먼저 동훈 오빠랑 비교하면서 제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어디 여자애가 어른한테 말대꾸야? 이래서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재미 닮아서 그렇지.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라곤 없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여자들 등살에 아주 기만 빨리겠구만.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이러려고 분가 있냐? 아빠는 저희랑 행복해 하세요.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두고 보세요. 딸이 최고일 날이 올 테니까. 솔직히 딸이 저렇게 대들 때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할 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자기 방어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저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할 말을 하는 딸이 내심 똑 부러져 보였네요. 남편은 집에서 다정한 아빠,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효자였기에 어머님이 비교나 그릇된 사상에 대해 반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늘 집 가는 길에 저희를 달래주었죠. 집에선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그나마 참고 살았어요. 그렇게 늘 남아선호 사상에 취해 저희에게 상처만 주시던 어머님은 벌을 받으셨는지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신장 기능 악화에 집안은 난리가 났죠. 어머님을 누가 모실 거냐 시작부터 많이 세약해진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등 신우와 형님 댁 저희가 모여 상의하는 날이 잦았죠. 저는 당연히 형님이 모셔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탐하시면서 어머님은 모시기 싫고 저희에게 떠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형님 댁은 동훈이가 수험생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어머님을 모실 수 없다고 했고 어머님도 큰 장손에겐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기가 찼죠. 평생을 신우는 대접 한 번 못 받고 살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희 아니면 신우가 모셔야겠다니요. 그땐 정말 눈이 돌아 따박따박 형님 댁에 대들었네요. 아마 매일을 참고 살았던 울분이 그날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못 모셔요. 딱 잘라 말할게요. 어머님 평생 저희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제서야 저희 집이 평화로워요. 딸도 안정을 많이 찾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어머님 못 모십니다. 마찬가지로 재산 상속 바라지도 않아요. 형님 늘 노래를 부르시던 재산 상속 받아가시고 아픈 어머님 모시세요. 장남한테 얼마나 끔찍하세요? 아니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아픈 어머님을 나한테 등 떠밀겠다는 거야? 그래도 서방님도 자식인데 같이 모셔야지. 나 혼자는 못해. 그리고 우리 아들 지금 수험생인데 어떻게 까탈스러운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야? 내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아직 동선에는 현진이가 수험생도 아니고 서방님 다정하시니 어머님 잘 모시겠지. 아님 고모네로 모시던지. 어머님도 동훈이 시험 봐야 한다고 우리 집은 굳고 사양하셨으니 고모네랑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해.
우린 안 돼. 아니, 언니. 듣고 보니 말 되게 웃기게 하네요. 평생 아들 하나 낳아서 엄마 사랑 잔뜩 받고 엄마 가진 재산 땅이며 건물이며 다 언니 찾으라고 노래 안 불렀어요? 저흰 재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럼 언니가 모셔야지.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엄마를 떠넘겨요? 아니 오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지금 내 말이 틀려? 언니 진짜 웃기네요. 저랑 고모 입장이에요. 저흰 절대 못 모시네요. 형님도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대접받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재수씨, 좀 진정해요. 일단 엄마가 우리 집보다 재수씨네 집이 더 편하시다고 하시니 엄마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은 수험생도 있고 애들 엄마도 이리저리 애 교육 때문에 바빠. 어머니 신경도 못 써드릴 건데. 아, 자기도 무슨 말 좀 해봐. 아주버님, 심하시네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한테 하는 거 못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이라면 자기 어머님도 외면하지 못하고 제 말에도 대꾸하지 못하는 남자니까요. 차라리 저한테 조금이라도 곁을 내주셨으면 이렇게 거부하진 않았을 텐데 자업자득이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모를 아무도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찜찜했고요. 절대 못 모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쇠약해진 저의 이런 성격을 아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한편으론 남편도 끝끝내 제가 어머님을 모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계속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도 많이 실망했어요. 저와 제 딸에게 쌀쌀 맞고 가슴 깊이 상처를 남긴 어머님이지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딸에겐 미안하지만 충분히 상의한 후 저희 집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딸은 반대했지만 결국은 할머니 약해진 모습을 보니 본인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할머니를 대하겠다고 다짐하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죠. 언제까지 사실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니 그나마 제 마음의 위로가 되더군요. 묵은 감정을 털어냈더니 제 마음도 편했어요. 하지만 형님네와는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 문제죠. 재산 때문에 모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시는 만큼 받을 건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하던 날 형님네와 고모네를 불렀어요.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저희가 바라는 시골 땅을 말씀드렸어요. 워낙 재산이 많은 분이라 저희가 원하는 건 고작 작은 시골 땅이었으니 형님네와 고모네도 순순히 주겠다고 하며 원만한 대화를 끝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는 걸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수험생 장손에 혹여나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저희와 동행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다시 시작되었죠. 가뜩이나 예민한 어머니 몸이 아파지니 더 예민하고 더 까칠해지셨어요. 아무래도 한 공간에 비교 대상이 없어지니 딸에게 대하는 건 그나마 나아지셨지만 아들 못 낳은 저에겐 여전히 까칠했어요. 그래도 아픈 어머니시니 참고 견뎌냈습니다. 병원도 꼬박꼬박 제가 모시고 갔고요. 간간히 형님네를 보고 싶어 하셔서 형님네도 많이 모셔다 드렸네요. 물론 당일날 갔다 당일날 오셨지만요. 그 하루 가는 것도 형님네는 생색 아닌 생색을 냈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장손이 오늘 너무 보고 싶다. 이따 큰애한테 전화해서 동훈이네 들른다고 전화해라. 우리 장손 공부하느라 얼굴 까칠해질까봐 걱정이다 애미야.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보고 용돈 좀 지어줘야지. 수험생은 잘 먹어야 해.
얼른 전화 넣어라. 어머니, 동훈이는 형님이 알아서 잘 챙기죠. 우리 현진이나 용돈 좀 주세요. 어제도 할머니 드린다고 호빵도 사오고 했는데 애가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안 그래요? 현진이가 얼마나 착해요. 할머니 생각도 하고. 이제는 그냥 동훈이 얘기하면 현진이도 좀 챙겨줘라 대놓고 말했네요. 좋은 소리는 전혀 못 들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니 제 마음은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어머님께 네네 하고만 살았거든요. 여자애는 냅두면 알아서 잘 큰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시집 가면 그만인 것. 뭘 따로 챙기게. 동훈이는 장차 우리 김씨 집안을 이끌 장손자 아니더냐. 너도 그러니 동훈이한테 잘해. 너도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아. 에휴. 어머님,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저는 현진이 하나로도 너무 행복하고 열아들 안 부럽네요. 아마 나중엔 형님이 저를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딸이 얼마나 좋아요. 엄마 친구도 돼주고 빨리 현진이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머님 속도 가끔 뒤집어 놨네요. 그때마다 어머님 못마땅해 하셨지만 사실상 병원 모셔다 드리고 밥 차려드리는 며느리는 저이니 그래도 전보다 시집살이는 덜했어요. 아마 제가 내공이 많이 붙은 것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고 어느 날 어머님이 저보다 더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 만성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신장 이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집은 비상이 걸렸어요. 신장 이식을 하려면 맞는 장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단 가족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병원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때는 조금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검사를 해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았어요. 물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사실상 설마 우리가 맞겠어? 라고 생각하며 온 가족이 신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노모지만 그래도 신장을 이식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진다는 말에 아주버님과 남편이 저희를 설득해서 했네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부터 힘들게 삼남매를 키워왔으니 신랑과 아주버님 입장은 이해가 갔어요. 신장 이식해줄 마음은 절대 없었지만 그래도 형식상 신장이 맞는지 검사를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희 집에 벌어졌어요. 저희 딸과 큰집 아들 동훈이가 적합한 신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이 난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크게 못 박아놨어요. 우리 딸 신장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동훈이 신장이어야 한다. 제가 이기적일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장손사랑 유별 나셨으니 신장도 장손에게 받으셔야지 그렇게 미워하던 우리 딸이 줘야 하냐? 절대 안 된다고 못은 박아놨습니다. 형님네도 결과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눈치 싸움이었죠. 자기 자식 신장 이식을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어머님 모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애한테 신장 이식이라니 절대 안 돼요. 이번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동안 우리 현진이 너무 미워하셨잖아요. 근데 현진이가 신장 이식을 해주는 거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신장 이식 절대 안 시킵니다. 이건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는 문제 같네요. 형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직 애들인데 말이 안 되죠. 동서 마음 아주 잘 알지. 동훈이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동훈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식이라뇨. 어머님도 동훈이 신장은 절대 받지 않을 거고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엔 동서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요? 자기 아들은 안 돼도 내 딸은 신장이식을 생각해봐라. 개념 상실인 줄 알았지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제껏 그래도 잘 맞지 않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제 딸은 이 집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 같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 이제껏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는 사람이 그날은 많이 흥분했는지 큰 소리를 냈으니까요. 형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엄마 불쌍해요. 근데 우리 딸은 이식을 생각해보고 동훈이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형수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너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라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네 형수한테 큰 소리를 내야겠어? 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네 형수는 동훈이가 장차 이 집을 이끌어갈 아들 손주니 이대로 한번 좋은 뜻으로 말한 것 같은데 너랑 재수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이 문제에 화내지 마라. 그놈의 아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정말 끝을 내고 싶었네요. 처음으로 아들 없는 서름을 느꼈습니다. 우리 현진이가 아들이었다면 쉽게 얘기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신장이식을 하는 꼴을 보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강히 남편과 저는 같았어요.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우리 딸 신장이식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결론을 지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이 현진이와 동훈이가 신장 적합자라는 걸 아셨고 그 후에 더더욱 현진이에게 신장이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지만 대단했죠. 얘기 들었다. 너랑 동훈이랑 신장이 적합하다는데 넌 이 할미를 두고도 모른 척 할 셈이냐?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다.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더라. 동훈이랑 너랑 같은 것도 아니고 넌 시집가서 이제 살림만 하면 될 건데. 할머니,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 안 드세요? 할머니, 저 언제 한번 무릎에 앉혀주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저보고 신장이식을 해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 정말 서러워요. 참고 이해해보려 해도 할머니 정말 미워요.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신장 아픈 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요. 어머님도 자식 있으시니 제 마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제 딸 몸에 칼 대는 거 못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신장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진이 신장 절대 못 받고요. 어머니, 제 뜻 받아들여 주실 거라 믿어요, 저는. 너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알아봤다. 아주 글러먹었어. 눈이 째진 게 현진이가 지혜밀 꼭 닮아서 희집가기도 틀려먹었어. 마음을 그렇게 쓰면 되겠니? 늙은 놈어 그냥 방치한다 이 말이냐 지금? 네가 내 아들이랑 살면서 이렇게 호사 누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지금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 너 내 시골 땅 달라고 했다며? 아주 돈만 아는 것. 속내부터가 틀려먹었지. 어머님 재산 중 제가 어머님 모시기로 하면서 조금이나마 달라고 했던 거 맞고요. 평생 어머님 모시면서 이 정도는 그이랑 저랑은 받아도 된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땅 때문에 어머님 모신 건 아니었지만 제 진심마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안타깝네요. 닥쳐! 무슨 속셈으로 우리 아들을 깨어낸진 몰라도 넌 처음부터 마음엔 안 들었다. 그러니 지혜미 닮아 저것도 저 모양이지. 시모가 노망이 들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도 듣다 화가 났는지 어머님께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도, 제 딸 동훈이랑 차별하면서 키웠던 것도, 삼남매 키우면서 동생 영희만 대놓고 차별하실 때도 비겁하게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 말에 무조건 따랐어요. 신장이식은 저도 못 시키네요. 어머니가 불효자라고 욕해도 할 말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동훈이 설득해 볼게요. 아마 동훈이는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손자니까 할머니 일이라면 당연히 말려도 해줄 거라 믿어요, 저는. 뭐야? 어디 우리 장손 몸에 칼을 대? 그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절대. 내 착한 아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다 저 여자를 잘못 들여서야. 네가 내 아들 조종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아들 못 낳는 것 참고 살아줬더니 어디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너랑 네 딸이랑만 마음 바꿔 해결하면 될 거 가지고 네가 지금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참이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 중에 제일 참을 수 없을 만큼 폭발이었죠. 그 말을 끝으로 저와 제 딸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편을 들어줘도 남편마저 꼴도 보기 싫을 정도였네요. 남편은 계속 전화로 저와 딸을 찾았고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 눈물이 났어요. 며칠이 좀 흘러 제 마음이 진정돼서 형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 만나러 나갔어요. 이번엔 또 어떤 미친 소리를 하나 마음을 아주 가다듬고 나갔죠. 형님이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시모를 모셨다고 들었는데 꼴이 말도 아니어서 우스웠죠. 꼴랑 며칠 시모 모시고서 바로 쭈르르 전화라니 참 간사하다는 생각도 했네요. 어쩐 일이세요, 형님? 저희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신장 이식에 관해서라면 전 할 말 없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어머님, 지금 투석 하루하루 받기 힘들어 하셔. 고집 부릴 일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대로 돌아가시게 할 거야, 동서? 아니, 형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어머님 안타까우시면 동훈이 이식 받게 하세요. 그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동훈이 그렇게 아끼시는데 아끼는 손자 신장 받으시면 얼마나 춤을 추시겠어요? 왜 마음에도 안 드는 손녀 신장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제 뜻 정확해요. 동서, 원하는 게 또 뭐야? 땅은 얼마든지 말만 하면 더 줄 수 있어. 신장 하나 이식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 우리 진짜 현진이 설득해서 이식받게 하자, 동서. 나도 동서 마음 잘 알지. 근데 현진은 여자이고 동훈인 남자이고. 아니, 형님, 어머님한테 세뇌당하셨어요? 현진인 여자애라 이식해도 되고 동훈이 남자애라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런 말이라면 다신 전화하지 마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전 제 딸 불쌍해서라도 계속 이러면 그이랑도 이혼 예정이에요. 이번엔 어머님 모시는 것처럼 넘어갈 거라 생각 마세요. 기가 막혀. 진짜 뭐? 여자라서 이식이 가능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제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니 다신 엮일 일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일어서려는 그때 시모가 형님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크셔서 굳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렸네요. 잔금 얼마냐부터 해서 형님은 당황한 듯 내내 이러면서 문자로 잔금이랑 계좌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요. 뭔가 돈 문제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자리를 박찼고 그 후 저도 사람인지라 형님께 딱 잘라 거절하고 나서 집 와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시간이면 안 된다는 어머님도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딸도 불행하게 한 것 같아 죄스러웠어요. 한참 울고 있던 중 조카 녀석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새 20대 초반인 남자애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벤츠차를 구매한 사진을 떡하니 표시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프로필 알림말은 할머니 사랑해요 였고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신장은 손녀 보고 내놔라 그래놓고 차는 손자에게 사준다니 아까 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한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차를 바꿔줬나 싶어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더군요.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고 방금 전까지 집에 와서 울고 있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제 그 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불행의 길로 걸을 순 없기에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해야 했어요. 저랑 제 딸인지 그 집구석인지 만약 그 집구석을 선택한다면 가차없이 이혼하고 그 집과 손절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뿐인 제 딸과 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 했어요. 남편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선택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제 딸을 선택했고요. 이제 부모라도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하길래 마음 다잡고 새 식구 행복하게 살자고 했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돼 어머님이 위급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도 헐레벌떡 나가고 저도 너무 놀래 경황이 없이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이 모습이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지는 광경은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차례 위기가 온 어머님은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저희 딸에게 옆에 있던 가습기를 내던지며 아주 병실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도요. 누가 반긴다고? 그 애미의 그 딸이지. 우리 아들 깨어내서 나 등지게 만들고 아주 나쁜 것들. 내가 니들을 용서할 것 같아? 어머니, 고정하세요. 지금 그렇게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래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제 딸은 울고만 있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철없는 장손 조카가 들어왔어요. 한 손엔 어머님이 사준 차량키를 들고 들어오는데 제 눈이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못다한 말이나 하자 싶어 아주 세기를 박았네요. 이제 마지막이니 말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희가 당해온 세월 알면서 모른 척 하셨죠? 어머님, 제가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했던 마음 싹 다 거두고 싶네요. 어머님,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렇게 옛날부터 저 아들 못 낳는다고 못 잡아먹어 하시고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하신 벌 달게 받으신 거라고요. 알아요? 저 어머님 이제 돌아가셔도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어머님 좋아하는 장손 차 바꿔주고 용돈 주고 할 생각에 우리 딸 용돈 한번 챙겨준 적 있어요? 그래놓고 신장이식을 해달라니요. 저 이제 이런 집구석까지도 아는 집이랑 다신 안 엮일 거예요.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동훈이 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언젠간 피눈물 나는 날 올 겁니다. 눈이 한번 돌아가니 저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병실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던져대며 악을 써댔습니다. 삽시간에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와 제 딸을 둘러싸고 진정을 시키고 끌어내려 했죠.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희를 끌어내려고 하니 이제서야 할 말이 생각났는지 형님이 나서서 또다시 불을 지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병동을 아수라장 만들었죠. 이래서 동서랑 나랑은 안 되는 거야. 어디 교양 없이 병원에서 소리를 질러? 아니, 어머님 모셔서 땅 내놓으라고 할 땐 언제고. 어디 이제 와서 어머님 혼자 모신 것처럼 효법 코스프레야. 아주 웃겨 정말. 아주 독한 것. 어떻게 이식을 못하게 해? 하? 그 말을 끝으로 병동 경호팀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형님 머리털을 다 뽑아놓은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소리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난리치시고 가족들도 말리고 아주 한 번 눈이 돌면 못 볼 걸 보여준다는 거 제대로 보여주고 왔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말리다가 한참 머리털을 뽑자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딸이랑 함께 집에 가자더군요. 남편한텐 미안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어머님이고 형제인데 그래도 병실을 나와서 남편이 저랑 딸 마음부터 헤아려줘서 좋았네요. 지금은 시어머님과 형님네와는 인연을 끊었지만 고모네랑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삽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이식을 받지 못해 투석받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날 많이 울었네요. 저랑 제 딸은 빈소에 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잠깐 다녀왔고 아예 그 후로 형님네랑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어머님, 그리고 애증의 어머님, 많이 미워했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잠든 그곳에선 편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이 어머님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어 생각나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애증의 관계 있으시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0년의 시간을 함께했던 시어머니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건 불변 없는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 과정이 2번은 겪고 싶지 않을 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시모가 떠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현실 속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시댁 집안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철판도 두껍지 내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찾는 이유는 돈이었어요. 당연히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부 돌려보냈지만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괜히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 시댁 집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시모의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부터 집안의 균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시모를 살펴드려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지내는 걸 거부했었어요. 장남인 남편이 싫다고 하자 밑에 줄줄이 둘째, 셋째 신우 또한 시모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당연히 시모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우들한테 떠밀듯 시모를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뭔 상관이야? 괜히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아? 동생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된다니까.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췌장암에 암세포가 간에까지 전이가 된 상황인데 걱정도 안 되는 거냐고. 곧 병원 치료 받을 건데 우리 집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병실 입원할 때까지 동생들한테 봐달라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당신 5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 몸 건강히 잘 보살펴 드린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약속하지 않았어? 아버님은 당신을 믿고 편하게 눈을 감으셨는데 지금 하는 짓을 봐봐.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돈만 뜯어냈지. 건강은 어떠신지 조금도 관심 가지려 하지 않았잖아. 어머님이 여태 얼마나 애지중지
손주들까지 돌봐주셨어. 그거 알면 이렇게 냉정하게 못하지. 남편은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길래 따끔하게 한마디 했는데 그걸 듣기 싫다며 저에게도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결국 그날 서로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화가 끝이 났고 남편의 강압으로 인해 시모는 입원하기 며칠간 신우들이 모시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우들의 집에서 번갈아 지내다가 입원할 병원을 결정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서로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오빠가 엄마한테 받아간 재산이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대신 병원비 좀 납부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알아보니까 엄마가 가진 돈 전부 오빠가 가져갔다면서? 며칠간 우리 집 제공해줬을 때 도와준 거 하나 없으면 이번만큼은 오빠가 나서줘야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내가 가장이니까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이없는 게 뭔 줄 알아? 네가 나한테 꼭 한 푼도 안 받은 사람처럼 말한다는 거야. 재산 나눠 가질 때 누가 제일 심하게 난리를 쳤더라. 네가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바탕 설한을 피웠었잖아. 그때 기억 안 나? 아버지는 너희들 재산 똑같이 나눠주려 했는데 네가 둘째라고 좀 더 가져가야 한다며 아버지한테 온갖 상처 다 준 뒤에 귀엽고 좀 더 뜯어가지 않았어? 받을 만큼 받아갔으면 군소리 하지 말고 어머니 임종날까지 옆이나 지켜줘. 나 이번에 개업한 식당에 모든 걸 다 걸었던 거 알고 있지? 망하게 된다면 길거리 나앉게 된다고. 차라리 오빠 식당 망했으면 좋겠네. 말만 장남이지. 집안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망해야지. 도와주지 않을 거면 나타나지도 마.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나는 뭐 저 노인네 얼굴 보고 싶은 줄 알아? 낳아준 분이니까 그래도 할 도리 하려고 자리 지키고 있는 거야. 당신 정말 정신 나갔어?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고 싶어? 좀 작게 얘기해. 어머님 다 들으시겠다고. 이번엔 당신 양보해서 병원비 좀 더 내드려. 삼남매는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모를 서로 살펴주지 않겠다며 계속 미루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할 때만 시모를 찾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치려는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남편과 신우들에게 화를 내면서 할 도리는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제 말은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그날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낳아준 엄마인데 정없이 계속 행동할 거야? 아까 어머님이 듣지 못하신 것 같지만 전부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도움이 필요하다며 손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고민한 적 있으셨어? 간이며 쓸개며 전부 다 빼주셨는데 정작 당신은 한다는 소리가 귀찮고 힘들어서 돈 많이 나가니까 낳아주신 엄마를 버려버리겠다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당신 몸에 병이 들어서 누워만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른 척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배운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싫고 동생들도 싫다잖아. 그럼 당신이 옆에서 살펴주던지. 나는 더는 볼 필요 없어.
가진 게 있어야 부모인 거지. 이제 빈 껍데기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상 받아먹을 것도 없잖아. 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눠주면 뭐해? 병 걸려서 살아보겠다고 입원해 버리면 다시 우리한테 준 돈 토해내라는 거잖아. 췌장암 진단 받았을 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엄마가 아파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닌 앞으로 돈 나갈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올라왔었다고. 그래서 내가 보험 하나 들어두라는 거 그 돈도 아끼겠다고 했다가 결국 이거 봐봐. 내 말 안 들어서 큰돈 나가게 생겼는데 속이 안 터지겠어? 나는 일절 냉전 한 푼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식당 오픈해서 바빠 죽겠는데 나보고 엄마 병수발까지 들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어머님 세상 떠나고 나면 보고 싶어도 더는 얼굴 볼 수 없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당신이 이러는 거 죄를 짓는 거라고. 네가 못해드리는 거 생각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 한날 한시에 세상 떠나서 더는 얼굴 볼 수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제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알면서 절대는 해선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예전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셔서 한동안 몇 년간 정말 힘들었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 시부모님이셨어요. 잘해드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못해드린 것만 머릿속에 남아 힘겨워하고 있었을 때 제 옆에서 위로를 해주신 시부모님 덕분에 겨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셔서 많이 의지하며 살아갔었는데 시부가 떠나시고 시모마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게 되니 제 마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귀찮아하고 심스럽게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저를 너무 실망스럽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게 되면서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시모 곁에는 제가 있었고 삼남매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아예 두 손을 놔버렸습니다. 괜찮다. 자식이라는 게 원래 다 그래. 평생을 퍼줘도 모자란다고 끝도 없이 바라는 게 자식이다. 내가 지금 와서 다 큰애들 붙잡아 놓고 서운하다는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본인들 불만만 털어놓겠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들은 서운한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 길어야 1, 2년이라는데 그때까지 주변 정리하고 남은 시간 그래도 좋은 생각만 하고 가련다.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지만 내 몸이 이런데 어쩌겠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머님, 안 좋은 생각만 가지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래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대로 먼저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버님 떠나시고 어머님까지 가시면 앞으로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즘 그이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데요.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자식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자기 아들 때문에 속 썩고 있는 거에 대해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시모는 자식 잘못 키운 건 부모 잘못이라면서 앞으로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암은 스트레스가 제일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시모도 삼남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억지로 서로 돈을 쪼개서 시모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해 더는 못 내겠다며 막내 신우가 들고 일어서자 둘째 신우도 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더는 못하겠다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며 또다시 집안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우들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다들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고 있으면서 너무 싫은 내색을 한다는 게 제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혼자서 감당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나눠서 병원비 충당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돈도 아닌데 그것도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냥 어머님 산속에 고려장하고 오면 되겠네요.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런 건 알아서 이끌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희망도 없는 미래에 돈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아깝지 안 아깝겠어? 차라리 그냥 엄마한테 연명치료 거부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어차피 췌장암 그거 가망 없다며. 다른 암도 아니고 췌장암이 고치기 제일 힘들다던데 자식들까지 힘들게 만들 필요 없잖아. 연명치료 그만하고 세상 떠날 준비나 하시라 해.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당신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더러운 주둥이 그만 놀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처럼 인간 쓰레기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귀엽고 사고를 치는구만. 본인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아들이 힘들게 꾸려온 가정까지 깨버리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네. 몇 년 그거 좀 더 살아보겠다고 자식 등골 빠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혼까지 하게 만드네. 엄마 때문에 저 이혼하게 생겼어요. 아휴, 그만들 해라. 더 이상 치료 안 받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싸워.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들한테 바란 게 뭐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너희 아버지랑 악착같이 살아왔었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서로 의지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있으니 너희들을 괜히 낳은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럽다. 엄마는 서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바라고 있었는데 가족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니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나 싶다.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예며느라 미안한데 태원 수족 좀 밟아줘라. 그만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구나.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들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도 마. 내가 알아서 어머님 보살펴 드릴 테니까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당신이랑 나는 정말 끝이야.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야 할 거야. 어차피 우리 둘 이런 감정으로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같이 못 살아.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지금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의 그 이기적인 행동이 가정의 불화를 만든 건데 왜 어머님 탓으로 돌려? 아가씨들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친딸 노릇 하려고요?
우리 엄마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 저희가 탈탈 털어갔기 때문에 몸뚱이 하나 남았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혼까지 하면서 엄마 옆에 있으려 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남편과 두 신우를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삼남매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짐 하나 덜었다고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을 테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라면서 조금의 미련도 없이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다음날 무조건 이혼하러 가자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살 바엔 차라리 시모 옆에서 남은 시간 보내고 혼자 아이들 키우며 사는 게 제일 속편해 보였습니다. 시모는 이혼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미 사람이 아닌 쓰레기와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서로 만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는 속 편하게 시모 옆에서 간병을 해드렸어요. 남편과 합의 이혼하면서 생긴 위자료와 재산 분할한 돈으로 시모의 병원비를 충당했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마음 아파하셨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남편과 함께 살다간 화병 걸려 시모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아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던 건 삼남매는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두 번 다시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낳아주신 엄마인데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저 몰래 얼굴 정도는 보러 와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거의 2년 가까이 시모 옆을 지켜드린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매일을 즐겁게 보내셨어요. 얼굴엔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해 하셨는데 치료를 받아도 시모의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의사가 말한 최대 2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우게 된 시모는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는 시모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며칠 못 버티실 거라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던 기억이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그때부터 시모 곁에서 계속 간병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맥박과 혈압은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했고 이런 상황들이 두려운 나머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남편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었죠. 남편은 시모가 떠날 것 같다는 말에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시모의 손을 잡으면서 좀 더 버텨보라며 아직 할 말이 많다고 이대로 떠나지 말아달라고 숨만 헐떡거리는 시모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분은 저를 딸로 착각할 정도로 시모가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잘 버티고 있으니 희망을 놓지 말라며 계속 말을 걸어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모와 행복했었던 기억을 최대한 떠올려 쉬지 않고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에게 대답이라도 해주는 듯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반응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반응도 없으셨습니다. 나중엔 숨만 헐떡거리시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울면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시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맥박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시모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몸이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힘들게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리면서 오열을 하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마지막인 것 같다며 좋은 말만 해주라고 하길래 그동안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지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던 진실한 마음을 시모에게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제 옆에서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저희 부모님이 떠나셨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간 부끄러워서 제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지 못했지만 어머님이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제 걱정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시모는 저를 놓고 떠나시는 게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는지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눈을 뜨신 채로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맥박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날 저는 한참 동안 시모를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떠난다는 건 너무 마음 아픈 순간들이었고 눈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시모의 눈을 감겨드리고 있는데 그제서야 남편과 신우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다르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상 떠난 시모를 쳐다보고 있는데 신우가 전 남편한테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귀찮다는 듯 일그러진 얼굴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 올케 언니가 잘 모신 거 맞아요? 아휴, 그런데 장례식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나 이번에 큰돈 나가고 요즘 일이 너무 바쁜데 그냥 바로 화장해도 되는 거잖아. 엄마도 그걸 원할걸? 아, 맞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장례식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에 지장까지 생긴다고. 그냥 바로 화장 처리해 버리자. 미친놈이네. 세상 떠나서까지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구만. 당장 갖다 버려. 자식이라고 장례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뭐하러 나한테 전화까지 해? 지금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요즘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매출이 장난 아니라고. 3일간 장례식 치르면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뭐 남긴 거라도 있었어? 있으면 줘봐. 나 몰래 돈이라도 꽁쳐놓은 게 있었어? 아, 너한테 무슨 말은 했을 거 아니야? 넌 끝까지 돈이야? 너를 낳아주신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 말곤 할 말이 없니? 어떻게 갖다 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니?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 이거 하나뿐이야.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선물로 주신 신발이라며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산을 좋아하셔서 해주신 거라던데 한 번도 신지 않고 간직만 하셨는데 이것 말곤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당신한테 필요 없는 거잖아. 사람 도리라는 게 있어. 어머님 장례식은 치러야 하는 거라고. 남편은 시모가 평소에 간직하고 있던 신발을 저에게 뺐더니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고 장례 같은 거 필요 없다며 바로 화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왔는데 남편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조차 하지 않으려 하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손을 올려버렸고 세상 떠난 시모 앞에서
삼남매들과 한바탕 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한테 해야 될 도리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언젠가 망하게 될 거라면서 시모가 그동안 아끼고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쓰레기통에 처박힌 신발을 꺼내들어 해야 될 건 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삼남매는 일그러진 얼굴로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삼남매 지인들 몇 명 말고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은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겨우 장례식을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납골당에 안치한 뒤 남편은 앞으로 평생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장례도 안 치르려 했던 불효자들이 언젠가 전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제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모가 남겨주신 신발을 신고 밑창이 떨어질 정도로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부유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가 더는 신지 못할 것 같아 세탁해서 한편에 보관해 두려고 신발 속 깔창을 꺼내 솔질을 하려는 순간 밑바닥에 이상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주소 같은 게 적혀 있길래 한참 동안 바라만 보다가 그날 저는 제 아이들을 차에 태운 뒤 주소가 적힌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깔창 밑에 주소가 적혀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시모가 신발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유가 목적지에 있을 것 같아 한참을 달려 도착을 하니 허름한 창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굳게 잠겨 있길래 창고 안을 살펴볼 수가 없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 한 노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신발을 보여주면서 깔짝 밑에 적힌 주소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남편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노인은 저에게 창고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내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서 창고를 임대해줬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신발을 가지고 찾아온 자식들 중 한 명한테 열쇠를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식이 아닌 며느리가 올 줄 상상도 못했네. 내 친구놈이 그 신발을 재수 씨한테 선물해 준 거였거든. 그때 우리 집에 잠깐 놀러 왔었을 때 신고 있었던 거였는데 자식들이 돈 문제로 서로 상당히 예민하게 구니까 재산을 현금화해서 숨겨놓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은 분명 흥청망청 쓰게 되어 있다면서 나한테 창고를 빌려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 나야 산 사람이라 돈에는 전혀 욕심이 없고 내 둘도 없는 친구의 부탁인데 어쩌겠어. 그때 아마 내 친구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을걸. 그런데 친구놈이 재수 씨한테 선물해준 신발을 많이 보더니 잠깐만 벗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깔짝 밑에 우리 집 주소를 적는 거야. 나중에 재수 씨가 신발을 자식들한테 내밀었을 때 가져가 밑창 떨어지게 열심히 뛰어 일한 한 명은 신발을 세탁하기 위해 깔창을 빼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적혀있던 주소를 확인하게 되니 그 재산을 노력한 사람만 가지게 되는 걸로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3명의 자식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이 올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오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어찌됐든 이 열쇠 받고 안에 있는 물건 가지고 가면 될 거요. 그럼 재수 씨 자식들은 그 신발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열심히 두 발로 뛰고 살아온 결과에 대한 보상이니 받는 건 당연한 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가 왜 신발을 악착같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3명의 자식들에게 남겨져 있던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였고, 세상 떠나기 직전 저에게 신발을 주시면서 아끼지 말고 신으라며 열심히 뛰면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창고 문을 열게 되니 그곳엔 가방 하나가 눈에 보였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묶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 창고로 나왔는데 아버님 친구분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는지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큰 돈이라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한 묶음당 500만 원이었는데 총 10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억의 돈이 들어오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고민이 많았었는데, 얼마 뒤 남편과 신우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가진 것도 없었던 저에게 찾아온 이유는 돈을 빌리기 위해 온 거였죠. 전 남편이 식당이 대박이 나게 되자 신우들도 하던 일 전부 그만두고 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리하게 식당을 차리게 되었는데, 몇 년간 전염병 문제로 인해 식당이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었고, 폐업까지 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과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 오게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에게 5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상태라 떨리는 목소리로 빌려줄 돈은 없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쫓아보냈지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저로선 또다시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 불효자인 그놈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방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지 아직까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 돈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는 게 속 편할까요? 시모가 저에게 신발을 줬을 때 이 재산을 저에게 준 거나 다름없지만, 시모의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죠. 깔창 밑에 적혀있던 주소는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주신 재산이니 그냥 속 편하게 제 아들들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쓰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조용히 살면 되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제 삶에 도움이 되는 돈이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은 건 아니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의 삶에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놈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돌아가신 시모가 많이 그립네요. 모든 분들 장마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